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2022년 고교생 대상 온라인 데이터명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생명과학과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생명과학과에 관심을 가져준 고교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여할 학과 참석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생물학 분야를 소개를 맡은 김영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학학 연구를 하고 있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분자의학 소개를 맡은 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학 분야 소개를 맡은 백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들과 같이 학과 소개를 하게 된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한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공유된 화면이 잘 보이나요? 페이지가 안 나온 거예요. 키보드를 쓰시면 네, 보인다고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로 좀. 예,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포스텍 생명과학과의 홈페이지에 오면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학과 연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포스텍 자체는 1986년도에 설립됐고요. 저희 과는 89년도, 3년 뒤에 8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창기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생명과학과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과 평가에서 최우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BK 사업에 계속 선정이 있었고 생명과가 한없이 평창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수학, 물리, 화학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많은 학문들이 생명과학을 이제 서포팅되고 거기에 이제 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처음에 생명과학으로 시작을 해서 옆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생명공학 연구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최근에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와 오익이라고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특히 오익에는 학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들이 저희 학과는 벌써 이제 처음 작게 시작해서 20명이 됐다가 현재 지금 31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이제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오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생명과학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학과의 비전은 세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융합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학문적으로 산업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계속 창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부 교육, 여러분은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학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학부 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래형 그리고 진취형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로는 핵심 기초 역량과 응용력을 배양하는 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그리고 학습자 주도형 연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과 잘 연계된 학부 교육의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부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연구와 강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연구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아주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실험이 있고,
5-6명의 그룹별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 참여와 각각의 연구실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참여와 그리고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원 연계교육으로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다양하게 전공 생명과학 분야의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융합교육을 위해서 타 학과의 전공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로 입학하여서 생명과로 오는 경향이 있고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 내에서도 학과가 결정된 이후에도 학과 과목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첫 번째 파트는 1학년 과정을 제외하고 2학년부터는 영어 강의가 다 필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인원으로 강의를 일부러 50명 이렇게 강의를 듣지 않고 대부분 10명 내에 많아야 20명 정도의 소수 인원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학부생 실험 수업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생명과학과의 가장 자랑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강 인원은 6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현대 생명과학 실험을 이제 수행하고 그다음에 소수 정예로 이런 실험들이 잘 구축되어 있고 각각의 실험들의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험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과 예산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잘 그래서 학부 때부터 이미 실험과 연계된 실험과학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특징은 이제 소수 정예 맞춤식 교육인데요. 이거는 포스텍 전체의 특징이면서 특히 이제 생명과학과에서 특히 부각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과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수과학도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충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위주로 이제 튜토리얼 시스템이 맞춤 교육이 잘 됩니다. 특히 이제 학과에 오면 학과 교수님들과의 직접 멘토링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학생별로 각각 지도 교수님들이 다 배정이 되고 언제든지 지도 교수를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학부생과 학부생 사이의 멘토링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수 없지만 이제 야외 실습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식물실이나 동물실, 연구실 내에 각각의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학부 동안에 얼마든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학생과 교수 간 1대1 소수 정예로 있기 때문에 아주 어느 대학보다도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나 파티, 바이오연구나 각각의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논문 지도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내 교내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포스텍의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요. 생명과학과도 여기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부 과정 동안 단기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3, 4학년 단기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유럽 등의 많은 대학들과 학점 교류가 체결이 됐고요. 그 대학에 직접 가서 한 학기 이상 단기 유학을 할 수 있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뭐 적게는 뭐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생명과학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학은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함께 학점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이제 한 학기 정도 가서 다른 서울대나 연대에 가서 거기에
과를 이제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한 외국의 단기 유학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절학기가 개설이 된 대학에 가서 계절 수업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지만 방학 기간 동안에 SES, Summer Experience in Society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생들에게 대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기업들, 벤처 기업들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풀 장학금이 주어지고요. 한두 달 동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큰 경험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저희 과에는 많은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죠. 장학금 명칭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성행길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바이오 학업 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넥신 연구소라는 게 있고, 저희 학과 교수님 성영시영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제넥신에서 기부를 통해서 기부해서 이제 얻어진 제넥신 연구상을 성립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기간 동안 연구실에 연구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연구 참여를 잘한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상을 주고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장학금을 주면 장학금을 시상합니다. 제넥신 연구상, 성행 장학금, 학부생 학업 장학금, 리더십 장학금 총 4개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입학하고 나서 그 진로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졸업생 진로를 보면 저희 그 학과의 목표와 비전처럼 창의적인 인재, 리더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생들의 75%, 80% 가까이가 다음 대학원이나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또는 유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 20, 30% 정도가 국내 기업체나 정출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저희 학과 대표 졸업생으로는 해외 대학 교수로 있는 분들이 있고, 저희 현재 생명과에 계신 이승우, 김인성, 김종민 교수님 3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졸업생 진로에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업체도 아주 대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들이 아주 많고, 그 외에 대학뿐만 아니라 국공립의 대학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대학 연구소들에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대기업이나 연구소의 진출을 위해서 학부생들에게 학부 기간 동안 그런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특강 동향이 있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소개라는 강의가 있어서 대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벤처들에서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진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 연구실의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많은 이제 벤처를 창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세대로 제넥신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노영성 교수님이 엑소전 관련 벤처를 창업하셨고, 임신혁 교수님께서 면역학 관련 벤처를 이제 창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산학연,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들이 다 구축이 MOU를 통해서 구축 연계가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CJ 체결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주임 교수님 인사말을 일단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임 교수님의 그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 이상으로 저희 학과 소개는 마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조생물학 분야 소개합니다. 예, 지금 5개 분야, 저희 학과에 5개 학문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생물학의 김영진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구조생물학 분야의 그 소개를 맡은 네, 김영진입니다. 저희 구조생물학 분야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김상욱 교수님, 김민성 교수님, 김영진 교수님, 이주호 교수님, 조윤지 교수님 이렇게 5분의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그 교수님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야는 이제 DNA 손상 인자에 손상시키는 이 단백질이나 아니면 면역 단백질이나 아니면 세포막 단백질 등의 그런 작용 기작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을 구조를 연구를 해서 저희 구조생물학의 연구 분야에 저희가 보는 정황은 이런 단백질들이 다 이제 신약에 거의 관련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타겟 단백질들과 그다음에 알려진 약물 간의 이런 구조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더 결합이 잘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 이런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이들의 단백질들의 타겟 단백질을 얘네들이 뭐 약효를 늘리거나 아니면 저해하는 이런 백신이나 항체 의약 분야 관련된 분야로 저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생명과에서 이제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구조생물학에서 단백질 구조를 연구를 할 때 단백질 결정을 이용해서 구조를 규명을 하려면 방사선 가속기에 가서 저희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사선 가속기가 저희 포항공대 생명과에서 거의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가지고 가면 이제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2017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면서 알려진 전자현미경에 이제 관련된 단백질 극초원 전자현미경 섹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최기화 교수님 소개하신 것처럼 BOIC,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센터, 그다음에 세포막 단백질 연구센터에 저희가 그 전자현미경이 이제 올해 말까지 한다면 최대 이제 4대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항공대 구조생물학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단백질 구조를 쉽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면역학 분야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역학은 기본적으로 그 외부 병원체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그 세부 전공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그 포스텍의 생명과학과의 면역학 분야는 그 3가지 중점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병원체와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대한 어떤 그 방어 기작 연구 그리고 대장이나 그 대장에 많이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 면역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 및 다양한 면역 질환,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알레르기와 같은 다양한 면역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3가지 중점 연구 분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8분의 교수님들이 그 여러 가지 질환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면역학은 의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예를 들자면 보통 그 상위 그 글로벌 드럭 시장에서 그 매출 그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럭들을 보면
그중에서 6가지가 그 면역학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상황과 같이 앞으로도 어떤 안치성, 그러니까 그 신종감염체 질환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현재는 굉장히 자가면역질환 또는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뭐 당뇨병,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아스마 같은 여러 가지 그 치료가 어려운 면역질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들은 그 다양한 그 조직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신경세포라든가 내분비 계통의 어떤 세포들과 인터랙션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각 그 기관이 어떤 질환의 그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관점에서 면역학은 어떻게 보면 좀 전망이 좀 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관에는 면역학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뭐 동물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무균 마우스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만성 질환의 그 증가를 야기하는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제거를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질환 치료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항암 면역 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분변 인식을 통해서 잘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저희 시설이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꼭 필요한 무균 동물 시설이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 그리고 면역학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면역학 연구를 그만큼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분자의학 분야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분자의학은 다소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의학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생명과학에서는 좀 더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 생학, 생물정법 등의 기법을 도입해서 좀 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포항공대 생명과학과에서는 크게 연구 분야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발생 과정에서 즉 그 세포나 수기관, 단백질의 그 다이나믹스를 기초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또한 DNA, RNA 같은 이제 유전학적 접근에서 저희는 이제 후성 유전학적 접근병을 통한 이제 질병 진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현재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질병 모델링도 그 생명과학과 특히 이제 분자의학 교수님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연구 분야에 그 이제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연구 분야를 저희가 이제 분자의학에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 결과를 또 발표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뭐 세계 최고의 논문들을 그 매년 이제 기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한 그 새로운 방법, 진단법, 그다음 치료법을 개발해서 결국 이제 질병 진단 및 치료법을 또 제안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장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경과학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신경세포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학습을 하고 어떻게 기억을 하고 이 기억된 정보가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등등과 같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분야가 바로 신경과학입니다. 우리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그 총 5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5분 교수님 모두 다 아주 뛰어난 연구와 그 연구 과제를 수주받아서
우수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경과학 분야는 완성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억은 우리 뇌에 어디에 저장되는가도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그 결과가 그 교과서에 빠르게 실리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연구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그 한상윤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연구실에 와서 우울증에 관련된 유전 인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학부 과정에 연구 과목으로 참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과학 분야는 비단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타 분야와도 연동돼 있죠. 앞서서 그 의과학 분야와 연동돼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뇌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가끔씩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 조현병 환자가 의사를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적인 뇌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을 그 정신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직 원인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치료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본에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탐구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성격 테스트나 아니면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비단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와도 융합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결국은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포스텍 생명과학과 신경과학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 분야는 그 많은 인프라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생명과학과에서는 이미징 장비, 대표적으로 그 뇌를 이미징할 수 있는 그 광학현미경이나 아니면 형광현미경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 그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 TV를 통해서. 실제 생쥐에서 실험 조건에서 생쥐의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인위적인 실험 조건을 통해서 생쥐의 그 행동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등등의 여러 가지 실험 장치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혹은 우리 학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 참여를 통해서 직접 이거를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물 생명과학 분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식물 생명과학 분야에는 현재 4명의 교수님 계시고요. 식물 생명과학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점 분야로 바이오매스, 식물의 생산성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는 식물도 병에 걸립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병에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식물을 생산할 때 식물의 면역을 이해를 하고 그 병의 정확성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에서도 식물을 활용해서 먹거리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식물을 활용해서 백신도 만들고 많은 단백질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린 바이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식물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 전망은 어떤가? 여러분 식물하면 아마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국방 안보라고 하는 것처럼 푸드 시큐리티, 식량에도 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더 무서운 거는 식량 안보죠. 바로 아마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생산성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제가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식물 생명과학 분야에 가장 그 바이오텍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백신, 그린 바이오시민 마찬가지로 식물을 통해서 이제 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고부가 가치 단백질이나 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는 식물의 이제 발달, 물관 체관 발달을 연구를 통해서 바이오매스를 진화시킬 수 있어요. 진화나
금방 눈으로 봐도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은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에 저항할 수 있는 식물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식물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약을 개발하면 10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의 식물 하나를 개발하는 게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 중에 일부는 아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물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식물 생명과학과 분야를 마치고요. 네, 다음은 아마 우리 학생회장이 한상인 학생한테 발표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번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궁금한 것들을 사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5가지를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 교수님 오셔서 질문 총 5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인데요. 이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생명과학과만 있지만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가 있고 생명공학과가 이렇게 2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2가지의 차이가 어떤지 김영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는요. 이제 생명과학은 저희 과는 이제 핵병 형성에서 이제 새로운 현상이나 이론 같은 거를 이제 발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공학이라는 거는 아까 생명과학을 발견한 이론이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최규영 교수님께서 학과 소개를 하실 때 조금 다뤘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스택 생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 양성, 세계적인 성과를 냈은 인재 양성과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연구뿐만 아니라 그룹의 대기업이나 연구소에 가서도 리더급을 양성하는 걸 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학부 과정을 우수하게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국내외 그리고 해외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진학을 가장 많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게는 8년마다 많게는 80%, 적어도 60%씩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진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금방 알 겁니다. 석사급, 박사급으로 되는데 전문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의사나 많은 전문직에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과학 분야도, 생명과학 분야도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과정을 경험을 통해서만이 그런 문제, 기업이든 리더로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선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진학하고요. 물론 나머지 20-30% 학생들도 많이 최근에 바이오 분야의 기업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기업에 가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곧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하는 길이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에서는 전문성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학교의 진로가 통계상으로는 이렇고 근데 좀 더 사례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보다시피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사이 연계 진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포항공대 학부를 다닌 후 포항공대 대학원을 바로 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를 다니면서 연구 참여 과목이나 학사 논문 연구와 같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경험한 다음에 이 연구가 나한테 맞는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해당 연구실로 바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7학번 장서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전공 선택 과목과 연구 경험을 통해서 저희 학교 대학원으로 진학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할
하기로 생각 중인데 저는 국내 대학원 아니면 해외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 경험이 다양하게 필요한데 저희 학교에도 제가 좋아하는 신경과학 분야에 대해 연구실이 5개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한 뒤에 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경험뿐만 아니라 학생 활동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학생회라든지 동아리 같은 거를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학과 취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더 공부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 취업하면 좋을지를 연구 경험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산학장학생 제도를 통해 국내 대기업들에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자신의 연구 경험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졸업 후 진로 소개입니다. 만약에 이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저희 학과 혹은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승태 교수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비단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과학적 호기심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아마 어렸을 때 기계나 아니면 이런 거 전화기나 휴대폰을 아마 구매하고 부모님한테 혼을 나본 기억이 다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 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과학의 진보를 이루고 또 그걸 응용 분야로 발전을 한다면 큰 산업계를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생명에 대한 일반적인 생명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저희 과 친구들을 보면 다들 관심 분야는 달라도 생명과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기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만 있다면 생명과 친구들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직접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크게 2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2가지 일 중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김광순 교수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백승태 교수님께서도 어떤 실험,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과정을 조금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생명과학 연구는 어떤 생명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사이언티픽 퀘스천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능한 답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 가설을 이제 잘 디자인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해서 내가 수립했던 가설이 맞는지 맞다면 거기다 또 다른 질문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학이 진보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과 데이터 분석은 모두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 분야에 따라서는 데이터 분석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바이오 인포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험 연구자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코딩을 통해서 또는 AI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분석 툴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들을 노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게끔 또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데 그런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는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실험과 데이터 분석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역량의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킬셋들이 필요한 스킬셋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포스텍 생명과학과만의 장점입니다. 이 부분은 최석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아마 그 고등학생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제 학교들이 그 생명과학과를 이제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포스텍 생명과학과가 왜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앞서서 얘기 나왔지만은 그 이제 학생분들 특히나 이제 대학생분들이 실제로 연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로 보여드리는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과 건물들도 보면은 다른 과는 보통 이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한 건물에서 강의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연구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중첩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항공대 생명과학과는 이제 건물도 크게 한 4개 정도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공간과 그 강의 공간이 구별이 되면서 학생분들의 학업도 역시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5개 연구 분야를 얘기 드렸습니다. 구조 분야, 면역학 분야, 그리고 식물 분야, 신경 분야, 분자의학 분야를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학부 과정 중에 가장 많은 그리고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연구 분야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결국 새내기 연구 참여, 학사 논문 연구 참여와 같이 본인들이 결국 관심사를 찾게 되고요. 앞서 얘기 나왔던 장서현 학생이나 그다음 한상현 학생처럼 본인이 결국 3년, 4년 만에 본인이 알고 싶은 그리고 더 탐구하고 싶은 분야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아까 장학금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학교 장학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넥신 연구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는데 특히 이 제넥신 연구상은 지원해주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 저희 학교가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연구 주제를 찾기만 한다면 다 받을 수 있어서 장학금의 혜택이 아주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간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겠나요? 네, 제가 지금 혹시 그 생명과 소개를 하고 분야별 소개도 다 마쳤는데요. 혹시 저희 과나 분야나 각각 관심 있는 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면 제가 선별해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판승 학생이 질문을 했네요. 보면 유전과 여러 분야에서 컴퓨팅 시뮬레이션이나 전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수 생명과에서도 그런 과정을 배우나요? 예, 당연히 배웁니다. 저희 생명과에서도 생물 정보화를 하시는 분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중에 4번에서 실험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조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하나의 연구실에서 거의 뗄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AI를 활용한다거나 컴퓨터로 활용하는 분석이 거의 대부분 연구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물을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연구실에서 식물만 키우냐? 그러지 않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그거를 다 시퀀싱을 하고 DNA를 분석하는데 다 컴퓨터로 하고요. 저도 딥러닝, 여러분이 많은 머신러닝 활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맞나요? 예, 많고 충분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 참여나 실험실 참여를 통해서 직접
컴퓨팅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여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의학에서 다루는 병리학이나 각가지 학문들을 같이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생명과의 전공이나 선택 과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혹시 교수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의학에서 병리학 혹은 다른 생명과학의 많은 학문들의 공통적인 과목, 공통적인 전공.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우는 거의 모든 과목이 다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생명과학과에 와서 처음 학생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놀랄 만큼 생명의 비슷함입니다. 이를테면 여기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 계신데 식물에 있는 유전자에 대응되는 사람의 유전자도 있고 생쥐나 곤충, 곰팡이에 있는 유전자를 사람 세포에 넣어도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유전자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면 이 정보를 의학이나 멀리 나가서는 병리학까지도 다 연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답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생물학 파트는 다 의학과 관련된 응용 분야와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필수로 요구되는 기초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전동혁 학생이 다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이 배우는 게 뭐가 다른지 차이가 아니라 뭘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이제 질문하셨네요. 그래서 보면 저희 생명과학과에서는 방금 백승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생명체의 공통인 것을 최우선으로 먼저 배웁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냐? 그 생명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DNA나 세포 내의 구조, 그런 유전 정보, 그다음에 생화학적인 정보, 분자생물학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생명 현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우고요. 생명공학은 그런 생명적인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백신은 그런 생명공학의 산물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만들어낸 RNA 백신을 만들어낸 그 기초 연구는 다 생명과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NA가 더 스테이블 해야 되니까 사람 안에서 들어가서 분해가 덜 되게 만든다.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다 기초 연구입니다. RNA가 더 안정화되고 RNA에서 단백질로 만들어진 게 더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 다 기초 연구에서 시작했고요. 그거를 어떤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겠죠. 그 코로나의 특정 타겟은 특정지에서 아주 한 점으로 가는 게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기초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것을 배우지만 결국에는 생명과학은 다양성의 연구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맨 마지막에 끝에 다양성에는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는 구조생물학이나 분자의학 같은 경우 주요 연구 테마가 제약이나 질병 기전 연구, 제약적으로 공통되는 것 같은데 연구 방법론에서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는가요? 이거는 김영진 교수님께서 좀. 저희 구조생물학에서는 아마 분자의학이랑 똑같이 분자의학에서 발견된 뭔가 그 질병이나 이런 현상에 관련된 그런 거를 관련된 중요한 단백질 같은 거를 만약에 찾고 찾으시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 단백질을 정제를 해서 얘들이 어떻게 정말 이 현상에 연관이 되는지를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단백질을 발견하고 하기까지의 일단 단백질을 정제하기까지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실험 같은 거는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구조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결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리드 위에 단백질 하거나 그 다음에 얻은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거나 그 후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에 후성 유전 연구나 DNA 손상 규명 같은 경우 분야가 공통성이 많은 것 같은데 학과 내에서 방향성이 아예 갈리는 건지 아니면 선택 과목처럼 되어 있는지 학부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배웁니다. 네, 다 같이 배웠고 그 후성 유전이나 그 DNA 손상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각각 연구실에서 여러분이 연구 참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관련 연구도 포스텍 생명과에서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오가노이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생명과학과에서 창업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다면 언제 가능할까요? 여기서 생명 무슨 그래도 제일 가까이 보셨습니다. 일단 이게 학부 과정에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 생명과학 분야의 어떤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어떤 환자를 치료한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부 졸업만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전문 지식을 좀 더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많이 따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돼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창업 아이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저희 대학 차원에서 이런 거를 서포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대학에서 이제 체인지업 스테이션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건물을. 이게 어떻게 보면 벤처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체인지업이 한글로 읽으면 그냥 창업입니다. 그런 어떤 대학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재 학생이 포스텍 생명과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학생인지 모르네요. 아까 우리 백순대 교수님께서 잠깐 대답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생명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텍 생명과의 아까 제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형이고 진취적이고 주임 교수님 말씀처럼 아주 도전적인 리더를 양성합니다. 도전 정신이 뛰어난 학생이었으면 합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포스텍이 원하는 인재상은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되면 아마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더 자세한 정보가 그 정보도 아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한두 질문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고교생이고 포스텍에 이제 입학에 관심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부터 포스텍에 입학했어도 아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하고자 하는 것은 호기심이 많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혹시 주위에 있는 언론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이나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홍보나 이거에 의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내부에 있는 본인의 마음속에 의한 건지 그걸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아마 내가 다양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호기심이 진정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기심인지는 스스로 늘 물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있나요? 질문이 하나 왔네요. 바이오 인포메틱스 관련 분야는 컴퓨터 공학과 같은 부전공을 인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과 내 별도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생명과학과 내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전공을 하면 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더 하드코어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전공을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 생명과학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분석 자체를 위해서는 생명과학을 하기 위해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과 내에서 충분히 그 수준까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나은 분석을 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분이 7시 이후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상으로 생명과학과 고교생 대상 온라인 대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